자, 다음은 제5장 철도시설 표준화 제2교시가 되겠습니다. 교환은 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절 외국의 철도 화물 수송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송의 여기까지 표준화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자동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의 효율도 높여야 되는데 운영 효율을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 운송의 종류 및 사례를 한번 볼게요. 먼저 피기백 방식이요. 그림에 나타났다시피 이 철도의 하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겐트 크레인이라든지 포크리프트로 이제 여기까지 화차가 오면 들었다 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하역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필요할 때 뭡니까? 하역 기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간이 하역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거의 들었다 놨다 옮겼다 하는 그 자체가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간출하기 위해서 아예 트레일러에다가 트랙트 샤시에다가 화차에다가 샤시째 얹어버립니다. 왼쪽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퀴채 올려져 버렸잖아요. 그죠? 샤시에 채를 올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뭡니까? 트랙터로 앞에 달고 끌고 나가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겐트리 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트랜스포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역이 효율적으로 되더라. 그게 바로 피기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적재함 위에, 대차 위에 바로 트레일러나 트럭을 올려서 운반하는 방식이요. 그래서 이제 TOFC 방식하고 COFC 방식이 있습니다. TOFC 방식은 트레일러 위에 뭘 얹어요? 화차를, 트럭, 그죠? 적재함을 올려버리는 거고. 오른쪽과 같이, 컨테이너에, 샤시에다가 뭐죠? 컨테이너 올리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OFC 방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레일러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하고 뭐죠? 같은 중량이기 때문에 중량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단식 2단 적재는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널 지날 때에 터널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형, 그죠? 이렇게 뭡니까? 굽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가 직선화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OFC 방식은 이제 플레이트 위에 뭘로? 컨테이너 옮기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앞에 TOFC 방식보다는 이제 2단으로 적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단식 적재가 가능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장거리, 그죠? 갔을 때는 이중 적재, 그렇게 적다시 말하면 다단 적재해서 많이 운반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9페이지 보시면 피기백 서비스 형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이 서비스 범위에 따라서 크게 플랜을 5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동차 회사가 모든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요. 그래서 철도 회사는 선로만, 그죠? 대차라서 선로만 제공해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철도 회사가 문전에서 문전까지 일괄 수송해 주는 것들요. 그래서 요즘은 복합 운송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 회사들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화주는 트레일러만 제공하고 철도 회사는 앞에 그 트랙터, 대차 이런 것들이 다 제공되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주가 트레일러만 제공해 주는 것들요. 그래서 트레일러가 뭐 리스도 될 수 있고 렌탈도 될 수 있고, 그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플랜 4는
포워드나 그 에이전트들이 그 기획을 통해서 그죠? 기획된 거로서 이들이 그 트레일러와 대차들을 제공하고 철도에서는 이 그 상하역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할 수 있는 동력차 그런 게 앞에 견인차만 제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플랜 5 같은 경우는 합작을 하는 거죠. 그죠? 철도회사하고 저기 운송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도어투도어까지 해주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피드백 방식에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이 조합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제일 근본적인 거는 화주 도착해서 화주 출발에서부터 도착지까지 도어투도어 시스템을 하는데 그 중간의 역할들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분담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서비스 범위를 이렇게 5가지로 나눴다고 그렇게 보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2단 적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2단 적재는 즉 다시 말하면 1회 운송 수단에서 이 적재량을 높여서 그만큼 적재량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2단 적재를 하게 되면은 8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많이 개발됐었는데요. 그래서 피기백 방식 운송보다도 이제 1회 운송량을 높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럭 회사하고 경쟁 관계가 되더라. 그래서 철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운행 비용도 줄이고요. 운행 효율성도 높이면서 이런 어떤 이전 적재가 굉장히 효과를 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트럭의 중장거리 경쟁에 있어서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고요. 운송량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혁신적인 운송 방법이 바로 2단적 제 열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장점은 본다 그러면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장거리 운송이 되겠죠. 그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500마일 이상 되니까 그죠? 이런 어떤 장거리 장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철도하고 도로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경쟁이 여기 있고 그래서 2단 적재는 한 단을 적재할 때 운송료보다도 거의 절반 이상 50에서 55% 절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중량을 절감할 수도 있고 연료비도 거의 41% 정도 절감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 열차가 200TU를 한꺼번에 그죠? 운반하는데 기관차가 4개 필요하는데 2단 적재 열차 같은 경우는 400TU 그러니까 2단을 적재하니까 400TU가 되겠죠. 1회 운송량이 그죠? 그래서 기관차는 앞에 세대 아니면 뒤에 2대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죠? 해서 기관차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승무원들의 비용 절감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승무원의 그 비용도 사실상 40% 이상 절감되더라.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 적재 열차의 구성을 본다 그러면 여러 개의 화차들을 쭉 끌고 다니는데 1회 운송 단위로 통상 15에서 20개 화차를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최대 28개까지 그죠? 어떤 데는 100개까지도 끌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화차가 길기 때문에요. 길게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피트짜리는 40피트짜리는 2단을 쌓지만 20피트짜리는 뭐예요? 4개를 쌓지 않습니까? 그만큼 운명이 운송에서 단위당 운송에서 효율성이 높아지더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중에 이제 운송 효율 중에서 하나가 이제 철도 도로 겸용 운송할 수 있는 로드레일러를 개발했는데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트럭으로 운반할 때는 타이어로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차로 운반했을 때는 앞에 그림과 같이
화차에 뭐예요? 레일 위에 운반할 수 있도록 그 화차 그 뭐죠? 그 철도 그죠? 철 레일 개발해 있죠. 그래서 그 장기 이럴 때는 뭐예요? 화차에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고 단거리 했을 때는 바로 떼어서 바로 분리해서 바로 뭡니까? 타이어로 운반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로드 레일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 및 도로 주행용 타이어를 겸비한 차량으로서 화차 또는 철도로 운반할 때 아니면 도로로 운반할 때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비용이라든지 트레일러 견인용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분리해서 바로 끌고 가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비용들이 하더라. 단점은 뭐예요? 아무래도 그 트레일러 고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러는 화차 같은 경우는 중량이 많이 실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량이 좀 감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넬사가 이제 운반하는데 버플로시에서 뉴욕까지 이런 부분이 되겠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운행 비용도 단거리 구간에서 15% 정도 절감되고요. 200마일 이상 구간 같은 경우는 19에서 21% 정도 절감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송 같은 경우는 2단 적재 열차가 굉장히 유리하지만 단거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로드 레일러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더라. 그래서 그 부분들이 효과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선진국에서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런 부분들이 도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봐주십시오.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열차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블록체인은 죄송합니다. 맨날 이제 뭐 블록체인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블록 트레인이 있는데요. 블록 트레인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그 대량으로 실으면 그 도착지까지 한꺼번에 쭉 가버립니다. 그래 놓고 거기서 이제 역도별로 이제 도착해서는 이제 그 그림에 나타났다시피 화차를 분리해가지고 착착착 도착하자는 예를 든다면 뭐 화학 제품 아니면 비료 제품, 공산품 이런 식으로 블록 단위로 그죠? 놓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대량으로 운반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블록 트레인은 화물 여건에 직접 운행하는 일반적인 열차에 편성한 형태로서 이 수 이런 데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동량이 충분하고 주차장이 적은 철도망에서는 이런 어떤 블록 트레인이 굉장히 효율적이더라.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한꺼번에 가서 쫙 갖다 놓고 거기서 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충분히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차량의 60% 이상을 적재할 수 있는 문제에 되는 거고 최대 허용량들은 최대 700마다 8톤 뭐까지 되어 있는데 좌우지간 어떤 형태든 간에 한번 실어서 도착지까지 한꺼번에 보내는 그런 조합을 해서 보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주에 맞게끔 열차에 맞게끔 열차를 편성해서 그 특수화차, 고하중하축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계속적으로 운반해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제품이라든지 자동차 한번 운반하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수동 등은 많이 쓰이더라. 그래서 이런 목적은 뭐냐면은 한꺼번에 많이 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적재하다 보니까 그만큼 뭡니까 단위당 비용이 절감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이제 로지스틱 트레인이라고 해서요 화주 자체에서 화물 수송망을 구성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화주가 스스로 이렇게 이제 그 역두점이라든지 이렇게 건설을 해서 보관하고 또 거기서 하역하고 보관하고 그다음에 보급해주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속성이라든지 적재율 높인다든지 그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해 주다 보니까 그만큼 신뢰성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때문에 이 화주가 직접 자기가 편성하고 열차하는 것들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운송량이 많은 그 석탄이나 아니면 양油같은 거는 그 운송사 저기 회사들이 직접 사유화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이 공장 단위에서 실어서 바로 소비자까지 레미콘에 하는 뭐라고 하죠? 그 레미콘 회사까지 바로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싱글 와건 트레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복수의 중간역, 그러니까 이제 환성역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환성역에서 거치면서 예를 든다면 조치원에 가시면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온 화물을 이제 성북역으로 도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로 보낸다고 보면 전라도에서 온 세 개 화차하고 삼양진에서 온 두 개 열차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가는데 어디서 조합을 하냐면 조치원에서 많이 합니다. 전라선 태우고 경부선 태워서 조치원에서 묶어갖고 한 화차로 끌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행하지만 이제 그 중간역에서 하기 때문에 철도의 운송 입장에서는 효율성은 높습니다. 수입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환자나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품질 이런 부분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목적지에 그죠? 그렇게 의정부까지 가기 위해서는 물동량을 한 화차로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철도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싱글 와건 트레인은 운행 횟수가 낮고 그래서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이 좀 길린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종류도 여러 가지로 수송할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열차편에 따라서 서비스가 가능한 열차, 그죠? 그렇게 열차를 하나 만들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의정부 가는 어떤 열차에 따라서 보낸다든지 이런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화물 물동량이 많느냐에 따라서 신속 정확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중간중간에 많이 쉽니다. 그래서 이 수송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정한 수요를 가진 철도망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간헐적으로 할 때는 그 싱글 와건 트레인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러 이제 화주들 차량들을 모아서 도커에서 어떤 특정 역도에서 모아서 그걸 한꺼번에 쭉 장거리 이어된 그런 어떤 집화 및 운송기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운송 서비스. 복합운송 서비스란 뭐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복합운송장처럼 그죠? 그래서 복합운송 한 화차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화차라든지 운송수단을 조합해서 바로 도어투도어 시스템을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에서도 다른 운송수단과 연결해서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화차에서 화물을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는데, 도로도 될 수 있고 수운도 될 수 있고 그죠? 철도로 이용하기에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가더라.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일정하게 단위 취급이 일정하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50km 이상이 되면 그래도 좀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국 유로 터널이라든지 스칸디아라든지 독일,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들을 많이 해서 이 활용도를 굉장히 높인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국가 간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화물들을 복합 운송들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몰 박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화주의 화물이 한 하츠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 여러 화주를 묶어 가지고 그죠? 한꺼번에 조합해서 적재해서 보내는 것들. 그거 뭐가 되겠어요? 혼적이라고 그러죠. 합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짐. 우리는 합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화물에 활성화 안 됐을 때는 여러 화주들을 모아갖고 한꺼번에 가지 않습니까? 혼적해갖고 가는 것들요. 그래서 이 철도는 중간에 가다가 또 화물을 모아서 또 적재 받아갖고 가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물 취급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높고 속도도 넓고 이런 부분요. 그 대신 이제 단위 화물, 소량 화물을 보냈을 때는 상당히 유리하죠, 그죠? 뭐냐면은 소량을 대용으로 만들어서 한 차로 가다 보니까 단위당 운송료는 비교적 낮게 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운송의 경우에는 수단 특성이 화물 취급을 자동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소량으로 운반을 하고 보관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택배 서비스와 같이 이제 볼 수 있겠는데, 택배 서비스는 수요가 굉장히 탄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공로에 경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 그렇게 보죠. 그래서 몇몇 철도 회사들은 자신의 화물 분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일반 택배 화물이라든지 공로 화물하고 경쟁을 하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S 같은 경우는 TGV 포스탈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장거리 운송 같은 경우는 소량 화물이지만 장거리 운송 같은 경우는 철도로 운송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140에서 160km에 되는 어떤 이런 부분도 고속으로 운영되면서 우리나라 뭐가 되나? 청춘열차라 되나? 그 정도의 속도를 내면서 속도가 문제가 되니까 고속으로 운행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이제 터미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터미널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도착지 역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도하고 도로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을 많이 운영을 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입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소비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소비지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도시권역 내에 되는 거고, 생산지 같은 경우는 단위 화물로 하기 때문에 생산 거점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수입 부분하고 수입 파트하고 뭐예요? 상품 파트하고 그 다음에 도심지에 배송에는 어떤 소비지 파트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부산, 양산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권역별로 그죠? 5대 권역으로 복합 화물 터미널 안에 컨테이너 ICD를 만들었죠, 그죠? 특히 우리 수도권에는 뭡니까? 의왕이라든지 군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기능들이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래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도심지 소비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경에 비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동경에 비해서 우리 서도권에서는 용산 개발을 하지 말고 거기서 철도 관련된 CY를 만들어서 물류 거점을 만들었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 상당히 물류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지지 않나 그렇게 봐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공로 운송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시장이라든지 산지에 접근시키려 했는데, 우리는 산지가 아니라 수입지죠, 그죠? 수입 항만 지역에 입지를 해서 설치하는 게 좋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운송 서비스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 지역이 많은 거죠. 소비지 입지향이 많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디요? 의왕, 그 다음에 군포,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칠곡,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터미널 간의 거리를 450km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 가능하면 그 터미널에서 공로 집배송 거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 그 구라 운송은 4,500km 정도 달리고 그 다음에 집배송 거리는 50km 정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거점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비 입지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도 공로에 갖춰야 할 이상적인 조건은 본다 그러면 화차를 다시 그룹하지 않고 바로 쭉 연결해서 하역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길이가 약 750m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정도요? 한 26량 정도, 21개에서 26개 정도 하차를 한꺼번에 많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철도에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인입선을 두 개를 해야 되겠죠. 교차고 인입할 수 있도록, 그죠? 단선일 때는 하나는 하역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하역이 끝나면 다시 또 견인해 가고 다시 인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두 개의 인입선을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화물 차량이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하역 기기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송 수단에 따라서 겐트 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리프트 크레인이라든지 리치 포커라든지 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랬고 아니면 피기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설 하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관 대기를 해서 컨테이너 또는 수압 바디에 뜨는 하차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더라. 즉 다시 말하면 하역할 때 리치 포커스 리프트를 떠가지고 회전 반경이 있거든요. 그게 최소한 30m 정도는 돼야 됩니다. 폭이. 왜냐하면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어떤 공간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화치장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만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이제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복리후생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38페이지에 나타났다시피 실제적으로 인입선이 들어오면 복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철도의 하역 노선이 주선이 둘, 다섯 개가 있지만 옆으로 또 빼놨죠. 그죠? 빼놔서 거기서 이 하역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야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다. 터미널 같은 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철도 시설에 대한 시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표준화가 요구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또 운영 방식들, 그죠? 시설 장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철도의 그 표준화라든지 아니면 시설 개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게 이 철도 하역 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철도 시설의 표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